서울신문 임병선 선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박영률 커뮤니케이션 북스 대표와 나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과 선후배 사이여서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느라 경어를 쓰지 않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듣는 분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직원들도 많이 괴롭히신다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괴롭힌다는 게 뭘 진짜로 모르겠네. 근데 난 저거는 요구해. 뭘 요구하냐면 그 직업의식. 직업의식.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보면 자기 삶이라는 게 가족의 삶, 그 다음에 직업의 삶이잖아. 나는 거의 그 두 개가 내 인생의 두 바퀴야. 가족의 삶, 직업의 삶. 그 가운데 이제 친구들의 삶이라는 게 있지, 동지적 삶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직업적인 삶을 많이 떠받쳐주는 거여서 직업의 삶, 가족의 삶이 있는데, 가족의 삶은 내 생물적 조건이야. 이건 뭐 어떡할 수가 없어. 이건 내 생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할 바를 해야 되는 거고, 직업의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나의 주동적 삶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 직업이 뭔지,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건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직업 생활을 하면 그냥 착하게 살다 가는 건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가 뭘 하고 사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자기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직업생활은 본질이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직업생활은 이거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직업생활이 가능해. 도움이 안 되면 직업생활이 불가능해.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 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이라고. 자기 삶의 물질 표상이잖아. 자기 삶을 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주니까 필요한 걸 받고 주는 거야. 직업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의 직업 생활,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성적표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줄 때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바람직한 거는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주면 그 사람이 욕구만 충족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쁨도 생겨. 행복감도 느낀다고. 그게 기여하는 거잖아.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다 익명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상품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직접은 못 만나지.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 상품이 질이 좋아야 돼. 상품이 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이는 게 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졌던 기대를 실제로 물건을 봤는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 좋지 않고 착하지 않으면 실망을 해. 그거는 해피니스가 아니고 언해피니스 아니야. 그럼 나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 사람도 화를 낸다고. 사회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사고, 열정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야. 내가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야. 일단 직업 생활을 하려면 기술적 수준이 돼야 된다. 기술적 수준. 두 번째, 네가 이거를 만들어서 그걸 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걸로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생각 안 하고 난 물건만 만들면 돼. 그럼 기계가 훨씬 잘하지. 근데 기계가 만든 물건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진 않아. 필요를 충족할 뿐이지. 근데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감동을 준다. 왜 감동을 주겠어? 기대한 것보다 높은, 사람이 이런 것도 만들어?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자기도 보양된다고. 그리고 자기도 좀 더 잘해보려는 생각들도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일단 모든 직업은 기술과 인스피레이션이잖아. 우선 기술적인 수준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높여야 된다. 출판사에 온 사람이 글을 빨리 못 읽는다든지 정확히 못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많은 글을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적절하게 못 뽑는다든지, 옳게는 뽑았으나 재밌게 못 뽑는다든지. 그러니까 난 재밌게 뽑는 것까지는 요구 안 해. 그건 그 사람이 이제 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뽑아야 돼. 정확하게 못 뽑으면 사고야, 그거는. 이건 민폐를 끼치는 건데, 그래서 민폐라고 그래, 그걸. 민폐를 끼치지 마라. 네가 직업 생활을 하면서 행복은 못 주더라도 민폐는 끼치면 안 된다 이건데, 민폐를 안 끼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야. 그러면 책을 다 보세요? 다 못 보지. 다 못 보고 출간 판단할 때, 이제 출간을 판단하면은 필자들이 이런 걸 이제 내고 싶다 그래고 출간 판단서가 와. 그걸 가지고 출간 판단 회의를 해. 회의할 때 이제 내가 들어가지.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는 출간 결정하고 가격을 내가 결정해. 두 가지 내가 결정하니까 판단하려면 내용은 봐야 되잖아. 근데 책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책이 되기 전에 원고에서 앱스트랙트 같은 걸 보는 거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매우 불규칙적이야. 시즌으로 불규칙적이고, 월간으로 불규칙적이고, 주간으로 불규칙. 사장 동생은 모르면 모를수록 회사는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오늘 뭐 하는지 우리 직원이 지금 다 알고 있어. 왜냐면 내 일정표를 모든 직원이 다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하고 미팅을 하고 싶으면 빈 시간에다 자기 시간을 써 넣으면 나는 미팅을 해야 돼. 근무 시간은 적어도. 그래서 오전에 뭐 미팅 들어와 있는 게 없으면 난 늦게 나와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인트라넷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내가 직원들이 우리 이제 업무일지를 쭉 올린다고. 업무일지 자세히 잘 써. 그게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걸 내가 일도 보고 밤 뭐 4시, 5시에도 거기다가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 도대체 언제 주무세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 지치면 자. 안 지치면 안 자. 그러면 그 매일매일 어떤 그 수치를 점검하세요? 회사 경영의 어떤 수치. 우리는 전체 직원이 다 볼 수 있게 수치가 올라와 매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게 특별히 뭐 사장 대표라고 해서 챙겨서 보는 건 아니고 없어. 다 같이 봐. 그러니까 오늘 매출 얼마, 그다음에 오늘의 매출 내용, 그다음에 지난 5년간 매해 오늘까지의 누적 매출, 그게 이제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날 우리가 쓴 돈, 그다음에 받은 돈, 쓴 돈에 대한 세부 내용. 그러니까 장부지. 장부가 인트라넷에 있어. 근데 그거는 팀장급부터 가.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뭐 어디 가서 뭐 술을 30만 원씩 먹었다. 그러면은 오늘 직원들이 알아. 사장이 어제 30만 원씩 먹었구만. 그럼 내일 아침에 늦게 나오겠구만. 이런 건 이제 아는 거지. 하지만 뭐 일단 주 단위라든가 뭐 어떤 월 단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대표만 챙겨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수치에서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회계정산하면 보고 그러는 거지. 내가 따로 뭐 볼 게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걸 보고 있으면, 물론 그 수치를 보고 생각하는 건 다 달라. 생각하는 건. 나는 이제 지금 수치를 보면서 내년도 수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팀장들은 지금 수치를 보면서 3개월 후 수치들을 생각을 할 거고, 담당자들은 그 주위의 수치들을 보겠지. 그건 자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가 다른 건데 기본 데이터는 같아. 이제 이런 건 있어. 우리 회사에서 보안 사항으로 하는 건 있어. 그건 뭐냐면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경쟁이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담당자하고 나만 알아. 근데 그건 프로젝트 내용이지. 회사의 기본적인 수치들은 공유야. 그걸 공유를 해야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대략 그 아까 얘기했던 직업으로서의 회사에 일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아요? 또 평균 잡아서 하루에. 거의 다. 그러니까 눈 뜨고 집 나올 때까지만. 집에서도. 나는 관심이 이거야. 그리고 내 관심이 이게 아니면 이거 안 해. 안 거지. 난 관심이 이거야.
그리고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음. 출판계에서 뭐 이런저런 평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의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흔들리지 않는 하나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음. 출판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밖에, 대한민국의 없, 유일한 거죠. 우리밖에 없어서 아니 유불리를 떠나서 아니 대한민국 유일한 거.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서 뭐 시도한 데들은 있는데 뭐 잘 안 됐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이 달라. 내가 출판계 친한 친구들 많고 후배들도 친하고 뭐 바로 뒤에 있는 휴머니스트도 나오고 무적이 친하고 근데 사업 모델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야. 사업 모델이 다른데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내가 망했으면 사람들이 거봐 안 되지 저거 뭐 되지도 않는 거 맨날 뭐 새거 한다고 저러는 거지 근데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지. 관찰하고 있어서 요새는 이제 회사에 문의가 많이 와. 뭐 프린트 온 디맨드, 퍼블리싱 온 디맨드, 그 POD라고 하잖아.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년 전부터 오디오북을 만드니까 오디오북은 뭐 좀 되냐. 뭐 전자책은 우리는 전자책이 종이책이 편집이 끝나는 시점에 전자책이 같이 끝나. 근데 전자책을 뭐 어떻게 만드냐 이런 문의는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문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야. 그 이런 질문도 좀 부질없는 것 같긴 한데 혼자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어떤 외로운 그런 건 없어요? 뭐 인생은 다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 오디오북 제가 그냥 나혜석의 경이만 조금 들어봤거든요. 그 들으면서 씨앗이란 그 좋은 우리말이 나와요. 잃어버린 근대성, 뭐 일종의 소리로 들려주는 한국 문화. 그건 알겠는데 그 뜻은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뭔가 좀 보완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씨앗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뭐 텔레비전이나 뭐 라디오나 이럴 때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정보 전달 경로에서는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없을까? 우리 철학이 있어. 어떤 철학이 있냐면 우리도 이제 번역서를 많이 하잖아. 시약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그 오디오북 100권을 읽잖아. 그러니까 한국 문학사를 50년대까지 잡아가지고 작품으로 한국의 문학사하고 한국사를 지금 반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다고. 그러면은 뭐 30년대 소설, 뭐 20년대 소설 이런 것도 있어. 그거를 그냥 읽으면 단어부터가 어색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많고 이 문장도 굉장히 어색해. 지금 쓰는 말투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걸 할 때 사람들이 저거를 다시 써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 문학을 500평을 냈는데 450평을 냈는데 전부 우리는 초판본이야. 초판본이라는 그 작품이 처음 발표됐을 때 그대로 낸다는 뜻이야. 읽기 어렵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현대어로 고쳐서 지금까지 책을 냈다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미국 애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다 100년 전, 70년 전 이런 책들 다 읽는 거야. 근데 그거를 현대어로 고쳐서 읽냐? 아니야. 그냥 쓴 대로 읽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도 뭐 미국 책들 뭐 유럽 책들 그런 거 뭐 100년 전, 200년 전 거 그냥 나온 대로 보잖아. 그걸 뭐 고쳐서 다시 안 본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한국 책들은 못 읽을까 봐. 다 고쳐서 쓰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 해보는 거지. 우리가 잊어버린 말들이 많아. 잊어버린 말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한국어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한국어가 특정 언어가 너무 많이 쓰여지고 나머지 말들은 너무 안 쓰여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고의 범주가 언어 사용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좁아져 있다. 이건 안 좋은 거야.
지식이 다양해야 되는 것처럼 언어도 다양해야 돼.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 거야? 그건 굉장히 힘들어. 뭐 신조어가 많이 나오지만 나와봐야 1년에 몇 개 나오냐고. 내가 볼 때 신조어 만드는 노력에 10분의 1을 들여서 우리가 잊어버린 말들을 만나면 훨씬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모든 단어들은 거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뭐 씨앗이라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는 씨앗이라는 말을 당연한 말로 썼는데 어떻게 그게 당연해? 지금은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때는 당연하게 썼다고. 당연하게 쓴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사회 수준, 사회 구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 의식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회인 거야.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그 시대를 이해를 하는 거지. 지금의 잣대에서 그걸 보면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런 병신 같은 놈들, 이런 압제에 뭐 시달린 놈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잘못된 사고라고. 그때도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 사람들은 다 그 시절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거고 그게 사람의 대부분의 삶이야. 인정해야 되잖아. 우리 초판본을 낸다고. 저거 저 오디오북 내는 것도 가능하면 초판본 소리로 읽게 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만 그 바꾸지. 그게 이제 우리 저 고전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는 고전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빵이라는 게 있잖아. 빵이 우리가 얘기한 빵이지만 서양 애들이 빵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물건은 거의 없어. 뭐 바게트라고 하든지 뭐 크라상이라고 하든지 뭐 머핀이라고 하든지 그 빵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거를 크라상도 빵, 바게트도 빵, 머핀도 빵, 뭐도 빵 이러고 줄을 달아갖고 뭐 길쭉하게 생긴 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그걸 이제 우리 문화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웬만한 거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말을 그냥 쓰라는 거야.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라도 그냥 쓰고 줄을 달아라. 그 문화 번역이라는 표현은 박영일 출판사에 우리가 만든 건데 그걸 밑에 달아서 줄을 어떻게 다냐면 사전에서 갖다 달지 말고 번역자가 그 빵을 경험한 경험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어를 뭐 번역하는 사람들 그러면 대부분 유학 갔다 왔다고 거기 생활을 한 사람들이야. 바게트가 있다. 바게트라는 빵은 뭐 내가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뭐 아침마다 뭐 가서 사 먹은 빵인데 파리 맷가에 뭐 어느 빵집의 바게트가 이쪽 바게트집보다 맛있다. 이유는 바게트를 만들 때 뭐를 넣는데 어쩌고저쩌고. 그걸 쓴다는 거야. 그게 번역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읽으면서 빵 이렇게 해가지고 빵에 관한 서양 문화를 납작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빵의 문화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야, 빵도 엄청나게 많구나. 우리가 밥을 할 때 찹쌀밥, 오곡밥, 무슨 밥, 된밥 뭐 있듯이 그걸 알아야 문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뭐냐면 쉽게 하지 말라 그래. 쉽게 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은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처럼 알 수가 있냐.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그건 허위의식이야. 그런 건 백날 읽어봐야 그냥 자기 거울을 볼 뿐이라고. 남의 나라, 남의 문화, 남의 역사에 관한 거를 우리가 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닌 거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다 자기화 시켜가지고 보면 뭐가 남겠어. 물론 자기 게 아닌 거를 볼 때 힘들어. 어색해. 잘 해석도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중간에다 탈락하는데 100명이 탈락을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수고한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책은 적게 팔릴지 모르지만 그 책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전달돼. 풍부하게. 그러니까 씨앗 같은 게 우리 저 번역의 기본 원칙은 문화 번역이라는 걸 써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누군가 육필을 원고로 육필도 있지. 앞으로 계획을 뭐 말씀하신다면 어떤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가 낸 책하고 앞으로 낼 책들이 다 무리 없이 섞여서 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감정, 자기가 원하는 사상,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책으로 읽고 싶을 때 우리가 그 수요를 만족스럽게 제공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000종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쓰고 싶지 않고 독자가 자기가 컨셉을 내서 자기 책을 여기서 편집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토대, 그런 환경, 그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30년도 더 지난 얘기지만 출판인으로서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소외 같은 거 그러니까 나의 성장의 어떤 변화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그 안윤섭 선배를 만났어? 만난 적이 있어요. 가끔 만나요. 제가 이제 박영률 선배가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화를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하라? 그 집에 가셔갖고 어. 형은 그냥 신발 안 벗어도 돼.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에 가서 와인 마셨다고 그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전에 그 동대문 경찰서 형사들한테 본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참 그 뭐랄까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80년대를 살아왔고 또 뭐 어쨌든 민주화된 시대를 살았고 지금 2000년대 어떤 정보화 시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어떤가요? 잘 산 건가요 우리가? 네, 그런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굉장히 어두웠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모자랐으니까 물질 생산하느라고 거의 정신은 억압 상태였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절에 태어나면 그런 시절에 죽어. 우리 앞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내가 볼 때 우리 뒤에 사람들도 아마 한 시대에 태어나면 한 시대에서 죽을 것 같아. 변화가 어떤 시대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참 운이 좋은 게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어. 우리 앞 시대는 빈곤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빈곤한 시대에 태어나서 빈곤으로부터는 벗어났고 그 대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어두운 시대였어. 근데 그때 우리 세대의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을 깨려고, 그러니까 그 밤을 끝내고 아침을 불러오게 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 뭐 뭔지도 모르고 운동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한테 지금도 존경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 내 일신을 바쳐서 역사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나는 했다고 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신을 던져가지고 우리의 젊은 시절에 어둠을 몰아낸 거야. 물론 그걸 우리가 안 했으면 뭐 20년, 30년 후에 됐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가능성 거기다 던진 거야. 굉장히 큰 그 위험을 감내한 거라고. 그때 그래서 죽은 애들도 많고 불구가 된 애들도 많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기를 던져서 역사를 바꾼 거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어. 나는 그거는 우리 세대의 공이라고 봐. 역사적으로 우리 세대의 공이야.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거야. 민주주의 시대가 열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거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하는 거고. 난 건 뭐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해.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두움을 걷어냈듯이 이 민주주의 시대가 무한 경쟁의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고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실도 갖추어진,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꿈으로 생각했던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로만 살 수는 없어. 정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도 풍요로워야 되고 사회도 평등해야 돼. 그리고 문화도 풍부해야 돼. 그 네 가지는 각각의 시대에 주요한 측면과 부차적인 측면이 있을 뿐이지 항상 한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우리는 승리했고 그 다음에 승리하니까 이제 정치는 일부한테 전문적으로 맡기면 되는 거야. 난 요새 뭐 선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정말 큰 거야. 선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거고, 그래서 나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87년도 헌법 수준 위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견해의 차이야. 견해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런 풍요롭고 다양한 사회를 유지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회가 좋아진다고 자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걸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정치 투쟁을 할 때 방법하고는 난 다르다고 생각해. 정치 투쟁에는 정치에는 정치의 방법이 있고 경제에는 경제의 방법이 있고 사회나 문화에는 또 사회와 문화의 방법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질이 다른 거니까. 질이 다른 문제 해결은 질이 다른 문제 해결법을 요구한다고. 그거를 정치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사회에서도 이렇게 성공하고 경제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는 사고의 태만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정치민주주의는 우리가 완성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월급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제2의 그 외환위기 같은 게 오지 않고, 그런 외환위기가 와서 가족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일을 막으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자립의 토대를 갖출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난 지금 그 단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단계가 또 우리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준으로 되면 그 다음에 난 지금 경제 단계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 사회 단계에서 평등에 관련된 좀 더 높은 수준의 일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세대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기회를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자기가 겸손하게만 받아들이면 정말 죽는 날까지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죽을 수 있어. 난 그게 굉장히 좋아. 저 박 대표께서는 인생 설계를 다 끝내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좀 독특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나는 죽을 날짜를 정해놨어. 스스로 선택하는. 근데 그걸 정하느라고 한 3년 고민을 했어. 왜냐하면 정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꼭 필요한가 하면 내가 앞으로 살 날들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돼.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던 목표가 있어요.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목표를 세우려고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없는 계획이라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끝이 왔다 갔다 하니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거를 갖지 않고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산다는 거는 그냥 말장난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우고 그로부터 역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설정을 했고,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영양도 취하고 적당하게 공부도 하고 또 적당하게 뭐 운동도 하고 뭐 적당하게 뭐 사람 장기도 분류. 어? 장기도 분류. 장기?
나는 뭐 과학 데이터들 많이 보는데 아마 한 10년이나 20년 후면 인공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혹시라도 내 생명을 끊거나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네가 판단을 해라. 그래서 이제 위임장을 써서 줄라 그래. 의사분이죠. 여사는 아니야. 근데 나를 제일 잘 아는 친구. 정신이 죽으면 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직 쓰진 않았어. 저희 뭐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혹시 산악문학 하시는 박연식 씨라고 있어요. 옛날에 저 사람과 산 편집장 됐던 저기 로마네 꽁티가 수첩하고 그런 사람이. 그분을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씩 보는데 어느 날 술 먹다가 그분하고 저하고 마지막 설계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다봉에 내 체력이 다 체력이 다 할 때 올라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굶어 죽거나 동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느 날 술 먹다가 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랑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박 선배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을 뭐 일단 뭐 다들 그래서 퇴직하면 뭐 알찬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죽음의 이름을 과정을 설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그래서 그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반대죠,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써? 뭐 쓸게 뭐 있어. 나는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도 그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있는 날짜를 정해놨지.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몇 세 때가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옛날에 뭐 쉽게 말하면 선승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 날로부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고기를 끊고 친구들을 부를 거야. 그래서 술 먹을 거야. 뭐 한 달 먹으면 죽겠지. 그날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눈빛으로 좋잖아. 친구도 부르고 후배도 불러서 하루에 2건씩 하는 거지. 딱 아침 저녁으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애매모호하게 놔두면 그게 구속력이 없어. 구속력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 날짜 정해놨다는 건 이런 거야. 죽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 측면이 있어. 그때까지는 안 죽겠다는 거야.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절대로 죽을 수 없다지.